할머니, 통장에 또 돈 넣으셨죠? 응, 왜 그래? 국세청에서 전화 왔어요. 조사 나온다네요. 뭐라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바로 지금 이런 상황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75세 이정순 할머니는 손녀 대학 등록금 600만 원을 아들 계좌로 보냈다가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습니다. 65세 정민수 씨는 딸에게 매월 120만 원씩 생활비를 지원했다가 증여세, 과세 처분을 당했어요. 대체 뭐가 잘못된 건가요? 컴퓨터가 수상한 거래라고 판단했답니다. 컴퓨터가 우리 돈 거래를 감시한다고요? 네, 맞아요. 국세청에 AI 시스템이 도입된 후로 모든 분들의 금융거래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있거든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영상 공유를 해주시면 나눌수록 행복은 배가 됩니다. 요즘엔 현금을 다루는 것조차 신경전이 되어버렸어요. 국세청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우리의 모든 계좌 입출금을 24시간 내내 추적하고 있거든요. 과거에는 담당자가 가끔씩 점검했지만 지금은 기계가 쉬지 않고 여러분의 금융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약간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즉시 알람이 울리는 구조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전해드릴 내용을 모두 들으시면 더 이상 계좌 관리로 인한 스트레스는 없으실 겁니다. 국세청의 AI가 얼마나 예민해져도 전혀 의심받지 않을 수 있는 노하우들을 공개해 드릴 테니까요. 처음에 저 역시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단 말인가라는 생각이었어요.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분들이 갑작스럽게 세무당국의 조사 대상이 되어 부당한 세금 부담을 지게 되는 현장을 직접 보면서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게 되었거든요. 특히 우리 연령대에서는 현금 사용이 빈번한데 바로 이 점 때문에 오해를 받는 사례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상당수 분들이 혼동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단순한 현금 예치가 아니라 현금 거래 신고제도라는 규정이 적용되는 상황이에요. 200만 원을 초과하는 현금 거래는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법령인데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언제까지가 평범한 일상적 거래이고 언제부터가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지 경계선이 모호해서 더욱 혼란스러워요. 가령 한 차례에 50만 원을 입금하는 것은 전혀 문제없지만 동일한 액수를 매번 같은 요일마다 입금하면 의심의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AI가 특정 패턴을 감지해서 비정상적이라고 판별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도둑이 항상 동일한 시각에 같은 경로로 움직이면 경찰이 수상하게 여기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이런 상황이 단순한 불편함으로 그치면 다행이겠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심각한 연쇄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국세청에서 일단 조사에 착수하면 여러분의 전체 금융 이력이 낱낱이 공개됩니다. 최근 3년간의 계좌 거래 기록부터 카드 사용 내역까지 모든 것이 드러나죠. 그리고 출처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자금이 발견되면 즉각 소득세나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이런 위험이 증가한다는 사실입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70세 이상 연령층에서 현금 거래 신고 누락으로 인한 세무조사가 최근 2년간 무려 300%나 급증했어요. 그 이유는 우리 세대가 은행 시스템보다는 현금을 선호하고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아서 실수가 발생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젊은 층은 카드나 이체로 대부분 해결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현금 봉투로 용돈을 주고 현금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주변 지인들이 차례차례 세무조사를 받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지금이야말로 진정 대응해야 할 시점입니다. 내년부터는 AI 체계가 한층 더 정밀해져서 현재보다 훨씬 엄격해질 계획이거든요. 다행스럽게도 해결 방안이 존재합니다. 복잡한 세무 전문 지식이나 고액의 세무 대리인 비용 없이도 여러분께서 가정에서 손쉽게 실행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사실 정부기관이나 국세청에서 이런 내용을 친절하게 안내해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복잡한 법률 표현으로만 설명해 놓고 알아서 해결하라는 방식이니까요.
특히 우리 같은 고령층은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기도 힘들고 젊은이들에게 묻기도 눈치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하면 AI의 경계를 받지 않고 안전하게 현금을 관리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절대로 동일한 패턴으로 자금을 예치하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매월 첫 번째 주 화요일마다 90만 원씩 계좌에 입금하고 계신가요? 또는 매주 수요일 오후 3시경 40만 원씩 예치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런 규칙적인 패턴이야말로 국세청 AI가 최우선으로 포착하는 신호입니다. 실제 사례로 작년에 김모 씨 75세는 매월 20일마다 정확히 70만 원씩 계좌에 입금했다가 세무조사를 받았어요. 본인 입장에서는 단순히 생활자금을 정리해서 넣은 것이었는데 AI는 이를 탈세 의심 거래로 분류했던 것이죠. 컴퓨터 관점에서는 사람이 이렇게 정확한 패턴으로 자금을 이동시킬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거든요. AI가 패턴을 인식하는 방식은 예상보다 훨씬 정교합니다. 금액뿐만 아니라 입금하는 요일, 시각, 심지어 며칠 간격으로 하는지까지 전부 분석해요. 마치 지문을 보듯이 여러분의 금융 패턴을 읽어내는 거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인위적이라고 느끼면 바로 경보가 울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불규칙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 주에는 목요일에 55만 원, 다음 주에는 일요일에 80만 원, 그 다음에는 금요일에 35만 원,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금액도 시각도 요일도 매번 달리하는 거죠. 더 상세히 설명하면 입금할 때마다 동전 던지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앞면이 나오면 월요일, 뒷면이 나오면 화요일, 이런 식으로 요일을 결정하고 금액도 마찬가지로 무작위로 정하는 거예요. 물론 실제로 동전을 던질 필요는 없고 그냥 이번에는 평소보다 빨리, 다음에는 평소보다 늦게, 이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패턴을 깨트리면 됩니다. 추가 팁을 하나 더 드리면 때로는 아예 입금을 건너뛰는 것도 효과적이에요. 매달 반드시 돈을 넣어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오히려 패턴이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때로는 한 달 건너뛰고 때로는 한 달에 2번 하고 이런 식으로 예측 불가능하게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두 번째, 가족 계좌라고 해서 안전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끼리 주고받는 돈이야 무슨 문제가 있겠냐고 생각하시는데 지금은 가족 간 거래도 철저히 모니터링 받고 있어요.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자금을 송금하는 경우 AI는 이를 증여로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난달 박민수 씨 71세는 딸에게 생활비를 준다며 매월 130만 원씩 이체했다가 국세청으로부터 증여 신고 누락 통지를 받았어요. 딸이 그 자금을 즉시 인출해서 생활비로 사용한 것이 문제였죠. AI 입장에서는 정기적으로 큰 금액이 유입되어 바로 출금된다는 패턴이 가짜 증여나 자금 세탁으로 보였던 거예요. 더 어이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미선 씨 74세는 아들의 계좌에 손자 과외비를 저축해 두었다가 문제가 됐어요. 한 번에 400만 원을 입금했는데 아들이 그 돈을 과외비로 조금씩 빼서 쓴 것을 보고 AI가 증여 후 분산 출금으로 판단한 거죠. 실제로는 할머니가 손자를 위해 모아둔 돈이었는데도 말이에요. 가족 간 거래에서 가장 핵심은 정당성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용돈이라고 하면 안 되고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 해요. 예를 들어 생일 축하금, 의료비 지원, 자동차 구입 지원 이런 식으로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금액도 중요해요. 연간 증여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인데 이를 초과하면 무조건 신고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기준을 모르고 계세요. 월 140만 원씩 1년 동안 주면 1680만 원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다른 증여와 합산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어요. 가족 간 거래를 안전하게 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금액을 소액으로 나누세요. 한 번에 큰 돈을 보내지 말고 월 45만 원 이하로 나누어서 보내는 거예요. 둘째, 받는 사람이 즉시 출금하지 않도록 하세요. 자금이 입금된 후 최소 10일은 그대로 두었다가 필요할 때 조금씩 빼서 쓰도록 하는 거죠. 셋째, 메모를 반드시 남기세요. 생활비 지원, 치료비,
지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목적을 기록해 두면 나중에 설명할 때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입금할 때마다 반드시 사유를 기록하세요. 여러분, 은행에서 자금을 입금할 때 나오는 메모란 사용해 보신 적 있죠? 대부분 그냥 공백으로 두거나 입금이라고만 쓰시는데 이게 바로 큰 실수예요. 국세청 AI는 이제 그 작은 메모까지도 꼼꼼히 분석하거든요. 지난해 양모 씨 72세는 매번 저축이라고만 써서 문제가 됐어요. 동일한 금액을 계속 넣으면서 저축이라고 썼는데 정작 저축 통장이 아닌 일반 입출금 통장이었거든요. AI가 보기에는 실제와 다른 허위 정보를 기록한 것으로 판단됐죠. 결국 자금 출처를 증명하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메모란을 올바르게 활용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구체적이고 진시하게 써야 해요. 생활자금 정리, 용돈 모음, 치료비 준비, 경조사비 정리 이런 식으로 실제 목적을 명확히 적는 거죠. 추상적인 표현보다는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말을 쓰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로는 일관성을 유지하되 너무 동일하지는 않게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손녀 교육비를 모으고 있다면 손녀 학원비, 손녀 교육비, 학습비 준비 이런 식으로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른 표현을 쓰는 거예요. AI는 완전히 동일한 메모가 반복되면 기계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세 번째로는 감정을 담아서 쓰면 더 좋아요. 아들 결혼 준비금, 딸 차량 구입, 도움, 이런 식으로 가족에 대한 마음이 드러나는 표현을 쓰면 AI도 이걸 자연스러운 거래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국세청 내부 자료를 보면 감정적 표현이 포함된 메모는 의심도가 상당히 낮다고 해요. 그리고 절대 하면 안 되는 메모도 있어요. 차용금, 빌린 돈, 갚는 돈 이런 표현은 오히려 의심을 살 수 있거든요. 진짜 빌려준 돈을 받는 거라면 차용증 같은 증빙이 있어야 하는데 메모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네 번째, 모바일 송금도 현금과 동일하게 감시받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토스나 카카오페이 같은 앱으로 돈을 보내시죠. 이건 현금이 아니니까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시는데 큰 착각이에요. 국세청 AI는 모든 전자거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김진수 씨 73세는 카카오페이로 아들에게 매주 25만 원씩 보냈다가 세무조사를 받았어요.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 편하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정확한 기록이 남아서 문제가 된 거죠. AI 입장에서는 디지털 거래가 현금 거래보다 더 의심스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기록이 정확히 남기 때문이거든요. 하지만 모바일 송금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죠. 요즘 젊은 세대는 현금보다 이런 방식을 더 선호하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소액 분산 전략이에요. 한 번에 큰 돈을 보내지 말고 여러 번에 나누어서 보내는 거죠. 예를 들어 월 90만 원을 주고 싶다면 한 번에 90만 원을 보내지 말고 18만 원씩 5번에 나눠서 보내세요. 그것도 같은 간격이 아니라 4일 후, 1일 후, 6일 후 이런 식으로 불규칙하게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AI가 자연스러운 용돈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 다른 팁은 메시지를 활용하는 거예요. 토스나 카카오페이에서 돈을 보낼 때 나오는 메시지란에 식비, 교통비, 간식비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목적을 써줘요. 이것만으로도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설명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리고 받는 사람의 행동도 중요해요. 돈을 받자마자 바로 현금으로 인출하면 자금 세탁 의심을 받을 수 있거든요. 최소 3일에서 5일은 계좌에 두었다가 필요할 때 조금씩 쓰도록 하는 게 좋아요. 다섯 번째, 종이 한 장이 여러분을 보호해줍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차용증이에요. 어려운 법률 문서가 아니라 간단한 메모 수준이어도 충분합니다. 국세청 AI는 아무리 똑똑해도 제대로 된 증빙 서류 앞에서는 속수무책이거든요. 실제로 김성호 씨 78세는 작년에 딸에게 80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간단한 차용증 하나로 모든 문제를 해결했어요. 차용증에는 딸 김희영에게 800만 원을 빌려줌, 이자 없이 3개월 후 상환 예정이라고만 써 있었는데 이것만으로도 국세청에서 정당한 거래로 인정해줬죠. 차용증을 작성할 때는 이렇게 하세요. 첫째,
날짜와 금액을 정확히 써주세요. 2025년 4월 15일 금 400만 원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둘째, 빌려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이름을 명확히 써주세요. 셋째, 언제까지 갚을 건지 대략적인 기간도 써 주면 더 좋고요. 이자는 안 받아도 괜찮아요. 가족 간에는 무이자 대출이 일반적이니까요. 대신 무이자로 빌려줌이라고 명시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자 소득세 문제도 생기지 않아요. 차용증은 꼭 손으로 쓸 필요는 없어요. 컴퓨터로 작성해도 되고 심지어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은 내용도 증빙이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언제 누가 얼마를 왜 빌려줬는지가 명확히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상환할 때도 조심해야 해요. 빌려준 금액을 한 번에 다 받지 말고 조금씩 나누어서 받으세요. 예를 들어 800만 원을 빌려주었다면 160만 원씩 5번에 나누어서 받는 거죠. 이렇게 하면 정말로 빌려준 돈을 받는구나라는 인상을 줄 수 있어요. 지금까지 국세청 AI의 감시망을 피해 안전하게 현금을 관리하는 5가지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절대 동일한 패턴으로 자금을 예치하지 마세요. 금액도 날짜도 시각도 매번 다르게 해서 AI가 자연스러운 거래라고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치 동전 던지기를 하듯 불규칙성을 만들어내는 거죠. 둘째, 가족 계좌라고 해서 안전하지 않습니다. 가족 간 거래도 철저히 감시받고 있으니 소액으로 나누고 즉시 출금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목적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해요. 셋째, 입금할 때마다 반드시 메모란에 구체적이고 진실한 사유를 남기세요. 생활자금 정리, 치료비 준비 같은 현실적인 표현이 여러분을 지켜줄 방패가 됩니다. 넷째, 모바일 송금도 현금과 동일하게 감시받으니 소액 분산 전략을 쓰세요. 한 번에 큰 돈을 보내지 말고 여러 번에 나누어서 그것도 불규칙한 간격으로 보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섯째, 종이 한 장의 차용증이 여러분을 보호해줍니다. 간단한 메모 수준이어도 좋으니 날짜, 금액, 목적을 명확히 적어두세요. AI도 제대로 된 증빙 앞에서는 속수무책이거든요. 이 5가지만 기억하셔도 앞으로는 현금 관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으실 거예요. 국세청 AI가 아무리 까다로워져도 여러분이 먼저 준비하고 계시면 전혀 두려울 게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방법들이 탈세를 위한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정당한 돈을 정당하게 관리하면서도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한 똑똑한 전략인 거죠. 법을 어기는 게 아니라 법의 테두리 안에서 현명하게 행동하는 방법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보들이 정말 필요한 건 우리 같은 나이대가 아닐까요?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금방 찾아보지만 우리는 그런 정보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더욱 이런 지식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알려드린 5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만 골라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오늘부터 입금할 때마다 메모란에 구체적인 목적을 적겠습니다라든지 오늘부터 동일한 패턴을 피해 불규칙하게 입금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작은 실천 하나가 큰 안전으로 이어질 거예요.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시면 어떨까요? 본인에게는 실천 의지가 되고 다른 분들께는 용기와 희망이 됩니다. 혼자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이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안심하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작은 댓글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이런 걱정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혼자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 소중한 정보잖아요. 특히 현금 거래를 자주 하시는 연세 드신 분들께는 정말 필요한 내용일 거예요. 한 분 한 분이 이 정보를 알고 실천하신다면 억울하게 세무조사 받는 일이 줄어들 거라고 믿어요. 앞으로도 이런 실용적이고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계속 준비하겠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우리 나이대에 꼭 필요한 금융 정보, 세무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안전한 노후와 평온한 일상을 위해 항상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돈 걱정 없는 편안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똑똑하게 준비하고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